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13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하시고 제일 밑에 있는 13번 지문 체크하시고 제 설명 들으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 판결 요지에 있는 볼드 친 부분을 읽으시면서 시험 문제 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판례고요. 13번 봅시다. 자, 먼저 갑이 이제 임대인이고요. 갑이 임대인인 사안이고 을 같은 경우가 임차인인 사안이었다. 그래서 갑하고 이제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요, 을이 채권자의 지위에서 갑 상대해가지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 같은 경우가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채권 양도를 하고 민법 제4호공조에 근거해가지고 을이 갑 상대해가지고 채권 양도의 통지까지도 전부 다 갖췄습니다. 갖췄다. 그래서 이제 병한테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니까 정이라고 하는 자가 또 병에게 돈 받을 게 있었던 채권자 정이었거든요. 이 정이 옳다쿠나라고 하면서 병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추심명령까지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심명령이 확정이 된 상태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이 갑을 상대해가지고 추신금 지급을 청구한 거예요. 추신금의 지급을 이렇게 청구를 하자 갑이 뭐라고 했냐면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채권 양도 행위가 이른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민법 제108조에 의해서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병의 채권이 아니다. 그러면 정의 관계에서 채무자 병의 채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압류 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너에게 추신금의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갑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시면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뤘던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정 같은 경우가 선의인 경우라면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갑 같은 경우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를 누구에게? 정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청구에 이유가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갑하고 여러분들 을 사이에서 을이 갑한테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이제 을이 갑한테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보증금 반환 채권, 즉 장래 발생될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판례 입장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없지만 장래에 발생된 채권의 경우에도 특정 등등등의 요건을 구비했다면요, 양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닥까지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3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요, 정은 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3번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볼드 친 부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14번 지문 또 중요한 지문인데 일로 옵시다. 14번 지문 한번 치울까요? 자, 14번 지문을 이제 공부하면서 민법 제109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A가 원고의 지위에서 B를 상대해가지고 예를 들면 계약상, 매매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계약상 청구를 한다. 매매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를 한다. 요때 이 B 같은 경우가 차고, 나는 의사표시에 차후가 있다라고 하면서 민법 제109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취소의 항변, 차고 취소의 항변을 B가 하는 경우에 첫 번째 법률행위 내용이죠.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존재할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착오했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까지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요 1번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내용이 아니고 비교할 게 이른바 동기의 착오의 경우죠.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원칙은요, 동기 착오까지도 취소를 인정해버리면 거래의 안전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B의 동기가 A한테 표시 등이 됐을 경우는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A가 B한테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켰을 경우는요,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서에 다 있으니까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일방의 동기의 착오의 문제이고 비교해가지고 쌍방 공통 동기의 착오죠. 쌍방 공통 동기의 착오의 문제는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이른바 보충적 해석을 해가지고 먼저 계약에 대해서 수정을 시도해보고 그 수정에 실패했을 경우는요 착오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한다까지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한번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 표의자 B에게 이른바 경제적 불이익이죠. 표의자 B에게 이러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B가 착오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비교할 게 사기의 경우는요 의사결정 자유침해에 근거해가지고 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9조에 근거해가지고 착오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B가 취소를 하는 경우는 이러한 불이익이 표의자 B한테 없다 하더라도 사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3번은 제끼고 1번, 2번에 근거해가지고 B가 취소에 항변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A가 재항변한 게 뭐죠? 재항변이 그래 표의자 B 네 말 다 맞는데 표의자 너한테 뭐가 있다? 이른바 중대한 가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A가 이제 재항변을 하는 거죠. 따라서 표의자 B에게 중대한 가실이 없을 것에서 표의자 B에게 중대한 가실이 인정돼 버리면 B 착오 취소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B가 재항변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그래 내한테 중과실이 있는 건 맞지만 A가 나한테 중과실이 있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너는 전혀 보호될 필요가 없다라고 제재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게 옛날 조판이었고, 이걸 한 번 더 인정한 게 최신 판례인 24번 지문이니까 매우 중요하니까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문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에 의해서 발생되었으나 한번 끊으시고, 중대한 가실이 있으면 원칙은 착오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에 대해서 알면서 이용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된다면 상대방을 전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재항변까지 메모하신 다음에 1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의 급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가신 다음에 대리를 보겠습니다. 민법 총칙 중에서 대리하고 소멸시효만 잘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일단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두 개 묶어서 같은 주제인데요. 쟁점이 뭐냐면 이른바 되게 싫어하시는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죠. 당사자 확정의 문제다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A가 본인이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행위자이다. B가 행위자이고 B하고 이제 C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 체결 행위를 했다. C가 상대방이다 라고 했을 때, 자, B가 예를 들어서 A를 현명을 하고 이제 C를 만나가지고 계약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B가 C를 만나가지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이른바 내가 A입니다. A다 라고 밝히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결국 C의 입장에서 이 계약의 상대방이 이제 A인지 B인지에 관한 문제였다까지 구분하신 다음에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자, B하고 C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죠. B하고 C의 의사가 일치를 하는 경우는요, 일치하는 대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B도 A였고 C도 A였으면요, C하고 했던 상대방은 A다. 결국은 행위자는 B인데 계약 같은 경우는 A하고 C 사이이기 때문에 이른바 계약의 상대방하고 행위자 B 사이에서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대리의 문제인 것이고, 이렇게 대리의 문제인 경우라면 B한테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인 것이고 없으면 무권 대리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문제 두 번째죠. 이른바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른바 규범적 해석이었죠. 로마자 1번은 자연적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에 근거해가지고 상대방 C의 입장에서 누구로 했을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명의나 또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러한 경우에는 C 같은 경우는요, 명의자 A로 받겠죠. 명의자
A가 계약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말고 행위자의 개성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즉 몸뚱아리가 중요한 경우는요, 행위자 B가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확정이 이루어질 것이다까지 잡아주시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해놓고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풀어봅시다. 자, 상대방 C 사이에서 계약을 행위를 하는 사람 B가 다른 사람 A 행사를 해가지고 그 타인인 A 이름을 써가지고 계약 등등등을 했다면 한번 끊으시고, 결국 B가 상대방 C를 만나가지고 뭔가 계약을 하는데 A 이름을 쓰고 계약했을 경우에 설사 행위자 B하고 상대방 C 둘 다가 행위자 B라고 이해했을 경우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샤프로 모두를 쭉 빼가지고요, 일치하는 경우죠. 해서 B도 B고 C도 B 해가지고 둘이 일치하는 경우는요, 행위자 B가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확정될 겁니다.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쭉 빼신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말이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C의 입장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따라서 상대방 C가 봤을 때 행위자 B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명의자 A가 아니고 누구요? 행위자 B가 계약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제 끝에 명의가 아니고 행위자에게 기속이 이루어지므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갈까요? 행위자 갑이요, 허무인 을 명의 써가지고 상대방 병과 계약을 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행위자 갑과 상대방 병 둘 다 행위자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일치했으면요,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계약의 상대방의 확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갑하고 병 사이의 계약이니까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자, 비교해가 여러분들 일치 안 했으면요, 일치 안 했고 동산의 계약이 명의나 신용이 중요하다면요, 결국 상대방 병하고 허무인 을 사이에서 일단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을 같은 경우가 허무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은요, 유효하게 인정될 수가 없다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번, 2번 방금 정리했던 내용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요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기본 강의할 때부터 누차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복습할 때 기본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문도 중요한 지문이죠. 3번 지문은 이른바 대리권, 대표권, 남용의 문제인데 일단 대리권, 남용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뜻은 다들 아실 거니까요. 원칙적으로는요, 대리권, 남용도 유효한 겁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대리인이 했던 대리 행위의 결과물인 계약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번 예외죠, 상대방이 그런 배임적 의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요, 그러한 경우는 계약이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가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의 입장을요, 이른바 민법제 107조 제1항 단서 유추 적용서를 취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법리, 2번 법리 여러분들 3번이죠. 적용 범위죠.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이른바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이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요 3번에 대한 최신 판례가 그 밑에 있는 3번 지문 되겠습니다. 한번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인 법정 대리인의 친권자의 대리 행위가 본인의 이익 등에 반해가지고 배임적 행위인 것에 대해서 밑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인정된다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행위 효과가 자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3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해설지 두 줄 밑에 보시면 민법제 107조 제1항 단서 유추까지 밑줄을 그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또 별표 2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인데 일단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요, 민법제 135조의 책임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무가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별도의 가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135조 1항상 책임이 일단 인정될 것이다 까지만 기억해도 문제 풀 때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잠깐 보시면요, 자, 4번 지문인데 한번 지문을 읽어보고 볼까요? 자, X 토지는 갑 소유인데 갑이라고 자칭하는 A 사기꾼이죠. A로부터
대리권 받았던 무권 대리인 을, 즉 갑이 준 게 아니고 A가 준 거니까 을 같은 경우는 갑과의 관계에서 무권 대리인에 불과하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 을 같은 경우는 진짜 A가 갑인 줄 알고 그 사실을 모르고 갑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병과 X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고요. 병한테 담보권 설정 등기했는데 이후에 갑이 병 상대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서 병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끊으시고. 해서 을의 무권 대리 행위가 갑을 자칭했던 A 행위에 근거해 가지고 야기되었거나 A가 직접 병가했다 하더라도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병은 을 상대해 가지고 민법제 135조 1항에 근거해 가지고 무권 대리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시 볼까요? 병이 을 상대해 가지고 민법제 135조 1항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민법제 135조 책임과 민법제 7호 공조 책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 가지고 병이 을한테 배상 청구를 하려면요. 청구 원인 단계에서 을의 고의나 가실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이 병한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35조에 근거해 가지고 책임 묻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과실 책임에 불과하죠. 무과실 책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135조 2항에 있는 별도의 사유 따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요, 설사 을에게 가실이 없다, 즉 을이 이른바 A한테 속아서 아무런 가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병 같은 경우는 135조 1항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방금 봤던 4번 질문 가시면요, 병을 을 상대해 가지고 동조에 근거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기 때문에 4번 질문 틀렸습니다. 근데 비교할 게 뭐냐면, 그러면 강사야, 을은 너무 불쌍하지 않냐? 을은 다시 누구에게? 사칭했던 A한테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을한테 아무런 가실이 없다 하더라도 135조에 근거해가지고 책임 추궁할 수 있다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 또 나름 의미가 있는 지문인데요. 잠깐 칠판을 보실게요. 갑이 이제 아버지입니다. 갑이 아버지 부인 상이었고, 병 같은 경우가 갑의 이제 아들이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에 7세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갑이 이제 상법 등의 조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요, 갑이 이제 을 보험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맺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병이 아들이 재해에 의해 가지고 병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병에게 일정한 장애 또는 장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도 을이 갑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 계약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문제가 뭐냐면요, 조금 지나가지고 실제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망한 게 아니고 장해를 이렇게 이제 입게 된 겁니다. 되니까 갑이 이제 을 상대해 가지고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죠.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를 했다까지 하신 다음에, 이때 보험금 지급 청구가 이제 인정이 되려면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보험 계약이 유효했을 때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요, 일로 올까요? 첫 번째,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상법제 732조에 보게 되면 이른바 생명보험 계약입니다. 생명보험 계약 중에서 이른바 15세 미만자입니다. 15세 미만자를 생명보험 계약에 하실 경우에는, 이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쁜 아빠들이 악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임의가 아니고 강행 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조문에 근거해 가지고요, 일로 오시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이 두 가지의 보험 계약 중에서 병 사망에 관한 부분은요, 상법제 732조에 근거해 가지고 처음부터 무효다 해서 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민법제 137조에 근거해 가지고 일체성이 인정되는 계약 중에서 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면 전부가 무효가 원칙 아니냐. 따라서 병 사망에 대한 부분이 강행법규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에게 사망이 아니고 장해가 생겼을 때도 함께 무효이므로 우리는 너희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을이 주장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니까 판례가 판시하기를 뭐 맞죠? 2번이죠.
판례가 판시를 하기를 민법제 137조에 근거했을 때 세 가지 아니냐. 일체성이 인정이 되고 분할 가능성이 인정되며 이른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었을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저 무효인 부분 빼고 나머지만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일부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하게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요 사안의 경우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할 당시에 만약에 갑하고 을 같은 경우가 이 상법상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병의 사망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 부분을 제껴버리고 재해에 의해서 발생된 장애가 있었을 때만 보험계약 안 했겠냐라고 해가지고요. 이른바 이 장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고 봐가지고 이 나머지 장애 부분은 결국 유효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이 장애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3번 지문은 별표 2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이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해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X토지에 대한 소이득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을 보시면 자, X토지가 여러분들 국토이용관리법상 이제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허가 대상인 토지였다. 그래서 갑이 이제 매도인이고 여기로 오시면 을이 매수인이다. 을이 매수인인 상태였다. 자, 이 상태에서요, 별도의 허가가 없었을 경우에도 을은 갑한테 뭐 할 수 있습니까? 매매계약상 각종 이행은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매매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경우도 을은 갑은 을에게 허가 협력 의무 이행은요 소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허가 없이 매도인의 지위를 갑에서 A로 이제 매도인의 지위 인수의 경우하고 또는 매수인 지위 인수가 B가 됐다. 매수인의 지위 인수가 있었을 때 종전 판례 같은 경우는요, 매수인의 지위 인수가 이루어진 게 종전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해서 매수인의 지위 인수 계약을 여러분들 을하고 B 사이에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막고 있는 투기 목적으로서 을이 B한테 이제 피받고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매수인의 지위인수 같은 경우는요, 허가가 없는 이상은 지위인수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다 아니다? 아직까지 매수인이 아니죠. 매수인 아닌 B가 갑에서 A로 바뀐 게 없이 계속 갑만 있다면, 갑이 매도인이라면 B가 매도인 갑 상대해가지고 허가 협력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매수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최근 판례 입장이죠. 매도인의 지위인수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투기라든지 전매 차익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도인이라고 하는 지위는 넘겨줄 사람이지 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 지위 인수의 경우는 매수인 지위 인수의 경우와 달리 전매 차익이나 투기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지위 인수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허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도인의 지위 인수는 유효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따라서 A 같은 경우는요, 매수인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을이라면 A 같은 경우는 을 또는 을은 A 상대해가지고 허가 협력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다까지 두 개를 잘 비교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3번 지문을 가보시면요. 자, 갑은 X토지 소유자 을을 대리했던 병과 토지 거래법에 대해서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했고, 밑줄 병이 을로부터 매도인 지위 승계했다. 매도 도자에 체크하시고요. 수가 아닙니다. 요때 한 줄 밑에 매도인의 지위 인수 같은 경우는 간할 간청 허가 있었을 때 생기므로 아니죠. 간청의 허가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지위 인수의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 인수 같은 경우는요, 효력 발생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은 병 상대해 가지고 X 토지에 대해서 소이등 청구는 못 하는 거고,
왜 허가 없으면 명예기한 무효니까 말고 X토지 허가 절차 협력상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매수인의 지위 인수하고 매도인 지위 인수 두 개 잘 비교해가지고 연습을 하시고요. 4번 지문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5번 지문 가시면요. 자, 임차권 양수인 갑이 양도인 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을가했던 1번 임차권 양도 계약 및 2번 권리금 계약 1번, 2번 하시죠. 요 1번, 2번 계약을 각각 취소 따위를 주장하는 경우에 임차권 양도 계약과 권리금 계약의 체경위 등등등을 비춰봤을 때 밑줄 2번이었던 권리금 계약 같은 경우는 임차권 양도 계약과 결합해가지고 한 줄 밑에 일체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줄 밑에 권리금 계약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보세요. 여러분들 권리금 계약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임차권 양도 계약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차권 양도인 을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이 없다면 권리금 계약을 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른바 일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른바 사기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를 하려면 둘 다 함께 취소하거나 하지 않는 문제인 것이지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은 떼놓고 권리금 계약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권리금 계약만 떼내가지고 따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신 다음에 소멸시효 1번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1번 또 별표 2개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판결 요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지를 보시면 다수 의견을 보시면 됩니다. 첫 줄에 단순 채권 양도 통지만 가지고는 밑줄 양도인은 양도인이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채무자한테 알리는 것에 불과하지 별도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준수할 때 필요했던 권리의 재판 외 행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한 사실만 가지고는요 제척기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단 판례다까지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어떤 사안이냐 1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위에 자, 대표 A가 스스로 담보 추급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가지고요 2010년도 6월 1일 날 소를 제기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일로 옵시다. 그림 그려보면 먼저 이때 입주자 대표 A가 2010년도 6월 1일 날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이렇게 제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제기에 의해 가지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나 또는 제척기간의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 담보 추급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을 대표회의가 행사해가면서 소를 제기했을 때 이 소제기에 의해서 시효 중단이나 제척기간 준수가 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이걸 알고 있었죠. 이거 해서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죠. 아파트 소유자, 구분 소유자,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단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자 아파트 여러분들 뭐 흠집이 생기고 타일 등이 없어가지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권리, 고쳐주시오라고 하는 권리는 돈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고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과 무관하니까 다 인정해도 이 두 분들이 삥땅 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단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자 보수에 가름해가지고 금전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한 방에 처리하지 않으면 삥땅 치고 등등등의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자 아파트 주인이었던 구분 소유자에게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요 대표회의 관리자는 이런 권리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럼 지금 사안에 보시면요 권리도 없는 대표자 회의 같은 경우가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 소 제기에 근거해가지고 소멸시효 기간의 중단이라든지 또는 제처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이해되시죠? 다시 보시면
자, 계속 중에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정당하게 권리 있었던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고 양도 사실을 6월 30일 날 분양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를 했다 해서 소재계를 보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네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요. 이른바 6월 30일 날 채권 양도를 받고 채권 양도에 대해서 통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통지를 했다. 통지했다. 그리고 대표회의 같은 경우는요, 7월 15일 날 소를 양수금 변경했다 해서 이때 7월 15일 날 양수금 청구로서 소를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합시다. 했을 때 채권 통지가 하자 보수에 가름했던 배상 청구권에 대한 제척 기간인 밑줄 2010년도 7월 1일 해가지고요. 원래 이 배상 청구권이 정상적으로 제척 기간이 도가하게 되면 2010년도 7월 1일 이때 원래 2010년도 7월 1일 날 제척 기간 도가에 의해서 소멸될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결국 6월 30일 날 했던 채권 양도의 통지만 가지고도 제척 기간에 대해서 재판 외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해되시죠? 제척 기간 준수가 인정되었으니까 권리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반면에 채권 양도 통지만 가지고는 권리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변경시로 본다면요, 이미 제척기간 도가에 의해서 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소변경을 통해서 권리 행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미 그 권리가 소멸돼 버리겠죠. 이때 대법원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것은 양도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척 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재판 외의 권리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6월 30일 날 채권 양도에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제척 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시죠? 이미 제척 기간 도가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돼 버린 경우니까요. 1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소멸됐다고 보아야 하므로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요. 그 해설지 21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니고 X니까요. X로 표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복습할 때 제척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그 권리를 준수한 것으로 보려면 어떠한 행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첫 번째 민법상 조문을 봤을 때 법원의 청구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요, 반드시 재판상 청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민법상 별도의 조항이 없으면요, 재판상 재판 외에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민법상 조문도 없지만 이른바 재판상 행사를 요구하는 출소견을 보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점유보호 청구 같은 경우는 일본 민법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점유보호 같은 경우는 이른바 법조문에 법원에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까지 두 개를 잘 정리해가지고 한 번 더 기본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반복하시되 딱 하나만 채권 양도의 통지만 가지고는 제척 기간을 준수한 재판 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까지 꼭 기억해가지고요, 시험 문제에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과 3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두 개 묶어서 비교, vs 표시를 하신 다음에 복습할 때 한번 쭉 풀어오시고 또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